국제개발 리얼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연디. 이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별탈이 없네요. 나 이거 진짜 이런 걸로 좀 잡아갖고 좀 이렇게 억지로 그러게 편집으로 웃기고 그러지 마라. 이게 편집이 묘미 아니겠습니까? 다른 아이템 찾아봐.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목 디스크로 좀 고생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요? 네. 근데 캄보디아 좀 네. 다녀왔는데 네네. 캄보디아 갔을 땐 괜찮았는데 다시 한국 오니까 목 디스크가 계속 와가지고 심합니다. 아무튼 고생하고 있고. 베개 사지 않으셨어요? 네, 베개 샀어요. 네. 비싼 베개 샀는데 네. 소용없네요. 효과가 없군요. 네, 해외로 가야지. 이거 한국만 오면 이렇게 아파. 그 차를 많이 타서 그런 거예요. 목 디스크가. 그러니까 출장 많이 다니고 막 네. 차를 계속 타야 되니까. 근데 그 출장 다니실 때도 차가 네. 막 되게 험한 데 다니시잖아요. 오프로드 예.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해외 현장 활동가들의 생활 팁 하나 주자면, 이 목 디스크가 목에 무리가 가는 이유가 차를 오래 탈 때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네, 바싹 긴장하고 네네, 있어서. 긴장하고 있고 이제 균형을 자꾸 잡으려고 맞아, 한단 말이에요. 흔들리니까. 여기 지금 끼어들어오면 안 되지. 그 오른손으로 막 어떻게 잡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잡고 오른쪽. 계속 어깨에다 힘을 주고 균형을 계속 네, 잡으려고 균형을 잡으려고 하니까. 자꾸 목을 고정시켜요. 그러다 보면 목의 하중이, 목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데 목의 하중이 이제 목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밑에서 오프로드가 막 덜컹덜컹 하는데 그 충격이 목에 다 오는 거예요. 예? 그 목의 경추 5번, 6번, 7번 사이에. 그래서 디스크가 오는 거거든요. 그냥 팁을 드리자면 목에 힘을 완전히 빼세요. 저 뺐어요. 네, 목에 힘을 완전히 빼서 이게 흔들흔들 할 때 있잖아요. 그냥 차에다가 목을 맡기는 거야. 헤드뱅잉을 그냥 네, 헤드뱅잉을 하는 거예요. 완전 세게 할 땐 목이 빠지니까 그런 거 정도만 잡아주고 완전히 그냥 상체에 힘을 빼고 그러면 목에 무리가 안 가요. 그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경험으로 알았어요. 목이 너무 아파갖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다 보니까 정말 힘을 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해외 지부장님들이나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정말 말을 했어야지. 근데 이게 좀 혼자 고생하신 간지가 거네. 안 나긴 해요.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막 고개 막 이러고 있으면. 막 6시간 12시간씩 차 타는데 간지가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이 반장님 또 간지 중요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간지가 불러. 그러다가 디스크 걸리셨죠. 네. 허리도 좀 안 좋고. 하여튼 요거 아주 중요한 건강 팁으로 하나 네. 드립니다. 지금까지 돌팔이 이 반장님. 근데 지금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네. 오늘 윤직진님하고 굉장히 목소리가 비슷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네. 윤직진님 그 필리핀 편. 네. 네, 윤직진 엄청났어요. 굉장히 비슷한데 오늘 윤냉면님 모셨습니다. 네, 이분 윤냉면님이 원래 태초부터 윤냉면님이셨는데 네,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윤냉면님 오늘 모시면 인사할까요, 그냥 지금? 네, 안녕하세요. 80년생 윤냉면이고요. 직진 형이랑은 형제 사이인데 직진 형은 79년생이고 외모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근데 목소리 비슷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 형제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윤직진님은 필리핀 지역사회 개발의 네. 전문가시고요. 네. 우리 윤냉면님은 왜 웃음이 나냐? 을밀대 전문이시잖아요. 네, 을밀대 뭐 냉면들 주로 전문이시고 대북 사업 전문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남북 정상회담 특집으로 정상회담. 그냥 막 방방 뜹니다 지금 요즘. 긴급 편성했잖아요. 긴급 편성 지금 긴급하게 모였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소개드렸었던 네네. 소개가 아니죠? 저희 출연해서 하셨던 네. 우리 소남이 형님 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네. 네, 그 책이 나왔어요. 정말 그 책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네, 드디어.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예, 서점에 이제 예스24 음. 그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찾아봤어요, 제가. 자기 책 나왔다고 막 다 돌리는데 막 카톡으로 막 돌리고 막 그러는데 빨리 사야죠. 빨리 사야죠. 뭐. 예, 당장 사야죠. 예, 소남영님 한번 전화 한번 네. 해볼까요? 네, 한번. 진짜 잠깐만. 처음인가요? 네, 전화 전화? 연결은 처음인데 전화 연결 처음. 앞으로 계속 잘 하죠. 들리려나? 잘 들려요. 저거 스피커폰 해놓으면 이게 어떻게? 여보세요. 이거 봐, 바로 받지. 기다렸어. 형님. 한 번 울렸는데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지금 기다렸지. 지금 엄청 피곤하시네요. 지금 목소리가 아이고 지금. 목소리 띄워야 되죠? 네네네. 네, 존댓말 써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 존댓말 써주세요. 지금 이거 광고 처음이야 지금. 아니 지난번에 녹음 떴는데 며칠 안 돼서 실명을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실명이요? 실명 얘기하지 마세요. 누가? 책 얘기만 하세요. 안 하지 뭘. 네. 지난번에 그 후원자 관리 편 등장하셨던 네. 산소남이라서 소남형으로 부르기로 네. 그 소남형이 책이 나왔습니다. 책 소개를 본인이 한번 해주시죠, 작가님. 네 책을 제목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제목 얘기 안 할 거면 제목 얘기하면 실명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어쩔 수 해서라도 없죠. 그렇게 해서라도요, 작가님. 그렇게 해서라도 네. 책을 한 권이라도 더 팔 수 있으면 아직 세상 물정 모르시네. 좋은 거예요. 책 제목은 세상의 모든 나에게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에게. 네 세상의 모든 나에게. 이게 뭐예요? 시집이에요? 에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기계발서 내용도 좀 들어간 걸로 해서 신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느끼고 또 깨닫게 되고 또 전하고 싶었던 내용을 좀 담아서 책으로 만들어봤어요. 제목이 네, 세상의 세상의 모든 모든 나에게. 나에게. 이거 부제가 네. 있네요. 핸디캡 때문에 망설이는 너에게. 그래서 핸디캡을 제 신체 장애로 해서 풀어내긴 했지만 네. 사실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느낀 건 누구나 핸디캡은 보이지 않는 핸디캡은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때로는 뭐 살이 찌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과거의 어떤 상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아픔이나 또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분들에게 조금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메시지가 좀 되기를 좀 바라면서 이번에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래요. 이거 네. 뭐야, 어떻게 할인 받을 방법 없나? 온라인에서 사면 책이 왜 이렇게 비싸 온라인에서 이거? 하면 할인해주고요. 음.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사주면 더 감사하겠고요. 이게 오프라인으로 12,000원이고 온라인으로 예스24에서 네. 예, 치니까 나오네요. 세상의 모든 나에게 네. 18,000원이네. 1,800원. 예. 그렇구나. 그 소남이 형한테 직접 사면은 뭐 디스카운트 없어요? 저한테 직접 오셔도 되죠. 제가 사인도 해드리고. 사인도? 예. 직접 가야 돼요. 네. 이런 거 직접 가서 사인 받아야죠. 예. 정말. 책 좀 보고 좋은지. 이거 뭐.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이게 갑자기 엎어버려요. 아니 엎은 건 아니고. 이 정도면 잘해준 거죠 지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입니다 정말. 여기 그 도서 그 맨 마지막에 그 목차를 보면요, 그게 나와요. 다름이 특별함이 되는 세상을 꿈꾼다. 네. 되게 좋죠. 얄궂다. 알고요. 뭐가 알고 있습니까? 얄궂어. 좋은 말 너무 많아 지금. 진짜 좋은 걸 진짜 많아. 혼자서 감당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그런 거 있고. 이거. 근데 책으로 이게 정말 궁금한데 책으로 이 소남이 형의 그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얼마만큼 네.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대화하면서 이 위로와 회복의 이 메시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그 감동과 함께. 네. 이게 책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네. 개봉박도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계획이 또 있습니다. 이건 그래요? 시작이고요. 네. 네. 또 책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계속 좀 기대를 하면서 또 다른 책들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 네. 좋습니다. 이 정도
발라줬으면 네. 됐지. 더 해줘야 돼? 아, 지금 반장님 되게 성가셔하시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아니. 아니. 너무 저기 존경합니다. 제가 이제 뭐 처치를 냈지만 너무 싸게 해준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러면 정말 네.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불편이 네. 불가능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1m 높이의 세상에서 찾은 자기 긍정과 회복의 메시지. 네. 이게 많은 독자들한테 좀 전달되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제가 홍보 많이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형님 화이팅. 네,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실 거죠? 네. 네. 책 팔리는 거 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잘 자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최초자 마지막 우리 방송 중에 마지막 광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남북 정상회담 특집 북한의 개발 협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개발 협력. 네. 전 정말 생소할 따름입니다. 네. 무슨 또 거대 담론이 막 나오고 이럴 것 같은데 사실은 거대 담론 관련된 선수분들은 많이 계신데요. 네, 저는 우리는 그런 것도 다 아, 빼고 안 가잖아요. 네. 네. 할 수 있지만 안 하죠. 할 수 있지만 안 한다. 이렇게 그냥 갑시다. 아주 소소하고 그냥 경험한 것들만 얘기하는. 전 모르지만 안 듣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 당일에 어땠어요? 뭐 했습니까? 뭐 일이 돼요 그날? 그래도 일을 해? 이랬잖아요. 저 레슨이 그날 다행히도 2개밖에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예. 그래도 레슨을 취소를 안 하셨네요. 안 하죠. 어, 되게 일쟁이. 레슨을 왜 일쟁이. 지랄합니까? 성실한 사람이 장인이야 장인. 그렇군요. 또 그 시간에 레슨을 하러 온 사람 있어요 그날? 그럼요, 있죠. 참. 같이 방송을 보자고 그냥 레슨을 했나요? 예, 그냥 대단하다. 레슨했죠. 진짜 예. 대단하다. 네. 장인 정신. 네. 대단하다. 우리는 저는 그날 휴가를 냈어요. 원래 오전에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역사적인 날에 내가 여기 앉아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급하게 좀 오후 반차를 신청해가지고 또 이 반장님이랑 어떻게 또 연락이 돼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과 가장 가까이 있는 유원지 같은 그 공원에 가서 유원지요? 저기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이라고요. 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한 번쯤 가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아들 우리 데리고 공원? 가봐. 아들 데리고 가봐요. 굉장히 동화 같은 장면이 펼쳐지는 그런 공간도 있고 바람개비 막 막 준비 되게 불면 잘 돼 날리고. 있어요.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바람기와 바다에 꽂혀 있는 그게 아닐까? 네. 맞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여기 북한 땅도 볼 수 바라볼 수 있고 있고요. 흐르는 임진강 바라보고 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아, 거기 또 높은 빌딩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이렇게 한눈에 튀어서? 탁 트여 잘 보이거든요. 거기에 가신 겁니까 그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납치당한 거죠. 납치당하셨다고요? 사실 마음이 이제 쿵쾅거리긴 했는데 나는 그 전날 윤냉면님께 전화를 해서 냉면이나 먹자 내일 냉면 먹어줘야 된다 그랬는데 임진각 가서 냉면 먹자고 그 차로 딱 달려갔죠. 네, 달려가면서 또 옛날 대북 사업 할 때 또 이렇게 들었던 노래 이런 것도 들으면서 같이 부르면서 가기도 하고 좋았겠네요. 또 북한 노래 또 인생의 길에 만남과 이별 상봉과 이별 아, 다 잊어버렸구만. 무슨 노래예요 이건 또? 얼마나만 흐려 조선님 이게 무슨 노래예요? 헤어진데도 이게 뭐지? 헤어진데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 요게 중에 그런 사람. 제목 뭐예요 이게? 무슨 노래예요? 이게 심장 속에 남는 사람. 이런 노래가 있습니까? 네, 북한 가요예요. 심장 속에 남는 이거 약간 심장에 남는 사람 맞죠? 심장에 남는 사람. 네. 그렇군요. 사실은 이게 영화 제목이에요. 북한 영화 제목인데 거기에 들어간 OST죠.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래서 CD를 구해가지고 진짜 아는 것도 많아. 그래서 사실 남한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네. 평양 왔다 갔다 하면 이 노래가 왠지 연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노래 같잖아요. 심장에 남는 사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 뭔가. 근데 사실은 이게 연애 관련된 영화가 아니고요. 최대선 전용. 네, 최대선 전용 영화예요. 우리
열심히 일하자. 우리 장군님께 충성하면서 열심히 일하자. 들었어 나도. 그게 영화 주인공 남자가 북한 노동당에 충성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타이어 공장의 뭐 음. 공장장이에요. 그 성실한 그 남자의 모습을 어. 보면서 참 심장에 남는 어. 충성된 일꾼이다. 그러니까 막 부인이 심장 속에 병원에 남는- 입원했는데 가봐야 되지만 난 이 공장을 지켜야 해서 아 정말? 타이어 생산량을 맞춰야 되고 막 이런. 정말? 근데 이제 그걸 보는 이제 주변 사람이 저 사람이야말로 국가에 충성하는 훌륭한 사람이다. 심장에 남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 노래 이런 이거 내용이- OST 이게 쫙 나오는 거야? 나와요. 아 나. 연애 관련된 노래인 줄 아셨죠? 네, 저는 저기 캄보디아 있을 때 우리 CM립의 그 북한 식당이 있었어요. 굉장히 잘 되고 그랬는데 그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 이 CM립에 계신 그 접대원 그분 네, 굉장히 접대원분 미모로 유명하신 분인데 정말 아리따운 그 목소리로 그 기타를 뜯으면서 아, 이 노래를 이 노래를 부르는데 와 정말 꽂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분 가수 그 백지영의 정도. 가창력 수준급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듣는 사람이- 여자분 노래예요? 네네네. 난 지금 반장님이 불러가지고 남자 노래인 줄 알았어요 지금. 아니,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긴 한데 그 버전 캄보디아 버전은 그분이 이제 그 접대원 동무께서 네, 동무께서 그 진짜 녹색 잘했죠. 녹색 한복 입고. 봤구나. 같이 봤잖아요. 저는 자주 틀어놨었어요. 네, 네. 캄보디아에서도 이게 막 추억도 되살리고 그 노래 부르면서 막 윤냉면님 운전하면서 임진각에 갔죠. 네. 그날 미세먼지가 심했어요, 사실은. 그랬나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런 게 하나도 네. 뭐 거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그렇구나. 오늘 제목 나왔네요. 북한의 개발 협력과 심장 속에 남는 사람. 이거 봐 이거 따는 거 봐 이거. 저는 지금 끼어들 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나 지금 주워가지고 야 대단한. 그날 차도 안 막히고 또 네. 정상회담 뭐 입구에 가니까 그 회담 반대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님들 네네. 네. 반대 집회. 태극기 많이 들고 이렇게 네. 계시더라고요. 살짝 스치듯 지나가면서 윤냉면님 창문 열으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기분 좋아가지고 경찰들 다 막고 있는데 경찰들한테 다 손 흔들고 뭐 수고하십니다. 뭐 고생이 아니, 많습니다. 왜 그렇게 들떠 있으셨어요? 좋잖아요. 저도 정말 음. 일이 손에 안 잡혔거든요. 그날은 사실 저 별거 안 했어요. 뭐 네. 이렇게 악보 한 몇 개 만들고 몇십 개 만들어야 되는데 몇 개 정도 만들고 레슨 몇 개 정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딱 그냥 동영상으로 이제 화면으로 다 라이브로 보고 있으니까 틀어놨거든요 옆에다가. 근데 보는데도 뭔가 재방송을 보는 듯한, 그러니까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그치? 맞아요. 현실감이 믿을 수가 없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믿기지 않는 장면들. 화면에 KBS 화면에 김정은이 잡혀 있는 거예요. KBS라고 써져 있고 코로 나와 이렇게 너무 이상해. 이런 사람이 뚱뚱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대역 아니야?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뭔가 현실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맞아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막 붕 떠 있는 느낌이긴 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대북 사업을 한 건 20대였어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김대중 정권에서 이제 네. 남북 정상회담하고 네. 6.15 선언하고 6.15 선언, 네. 그걸 기반으로 또 이렇게 남북 협력 사업이 막 진행되고 정부 차원의 그리고 민간 NGO 차원의 사업들이 막 물꼬가 트이고 막 일을 진행했죠. 그리고 그 다음 정부인 노무현 정권 때 그걸 이어받아서 계속 잘 되다가 그 이명박 정부 때 막혔죠. 왜 막혔는지는 이따가 또 얘기할 네, 건데 네, 네.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전 20대 때 있는데 사실은 그때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 김정일 이렇게 두 분 하실 때도 이렇게까지 들뜨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20대 뭐 세상 뭐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뭐 봤던 것 같은데 그 10년이라는 결핍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했었다라는 거를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시 10년 만에 만난다니까 너무 오래 기다린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작년 이맘때 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너무나 다른 분위기의 어떤 너무 급작스러운 1년도 반전이라고 해야 안 되나? 네네네. 이렇게 나라가 달라질 수 있나? 그런 상황에서 펼쳐진 이 상황이 좀 들떴던 것 같아요. 믿기지 않는 상황이.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30대 말인데 거의 이제 40대를 앞두고 있는데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봤을 때 김대중 노무현 때보다 지금 하고 있는 정상회담이 더 잘 세팅된 정상회담인 것 같아요.
어떤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나 이런 거를 단계를 놓고 처음에 우리 평창 올림픽 때도 이제 북한 선수들 초대하고 공연을 서로 초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평양에 가서 문화예술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수들 가서 공연하는 거를 평양 내부에서도 그걸 또 우리나라에서 방영을 하고 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좀 일으켰던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걸 끝나고 나면 북미 회담을 또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우리끼리 어떤 정상 회담이었고 그 당시는 아마 부시 대통령이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뭘로 좀 하나 유명했었냐면은 강대국의 어떤 대통령한테 되게 당당한 모습. 오히려 막 부시 대통령이 이 사람 왜 나한테 굽신대지 않지 이런 막 약간 좀 끌려가는 이미지 컷의 막 사진들이 막 인터넷에 돌아다녔거든요. 그때 되게 노무현 대통령 강단 있다. 일본한테도 그렇게 하고 미국한테도 그렇게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반면 이제 미국이 어떤 협조를 얻어내거나 공조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민족끼리 좀 잘해보자 이거였었다면 요 문재인 대통령은 앞뒤 다 재서 세팅을 하고 미국도 초대하고 김정은도 초대하고 중국은 초대해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이니셔티브를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는 일로 따졌을 때 일이 되게 진행해버리는 그런 정상회담인 것 같아서 되게 실질적인 꿈이 아닌 것 같은 그래서 더 믿기지 않는 작년과 대비한 막 이런 대비 효과가 저를 좀 싱숭생숭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 정상회담 때 그 임진각 가가지고 우리 대박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대박 사건. 네. 얘기하기 전에 이번 정상회담이 뭐가 또 틀린지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오늘 길어지겠다 오늘. 이건 요거 김정은 그러니까 북한 지도자가 남한에 처음 내려온 거예요. 그쵸? 김일성도 내려오지 않았고 네. 김정일도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다 저희가 평양까지 가서 만남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사실 그때마다 좀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왜 한 번 갔으면 한 번 내려와야지 왜 이렇게 했나 했는데 사실 제가 대북 사업할 때 이렇게 내부의 목소리 좀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4년에 용천역 폭발 사고라는 게 있어요. 기차역인데 알아요. 굉장히 큰 폭발 사고였어요. 근데 기차역이 왜 폭발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폭발이어서 근처에 있는 소학교 우리나라 따지면 초등학교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고 애들도 많이 다치고 죽고 1,000명 이상 사상자가 났던 큰 사고예요. 사실은 그 당시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김정일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거 미국이 한 거다. 나 죽이려고. 테러. 이건 테러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뭐 검증된 얘기예요? 야사예요? 야사라고 좀 생각하면 돼요. 뭐 그래,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거 위성으로 우리를 공격한 건가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미국의 어떤 테러를 되게 무서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네들 영토 바깥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으로 갔을 때는 주한 미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것도 좀 무서워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김정은 그런 거 다 걷어내고 그런 두려움 극복하고 내려온 거여가지고 요즘에 어디 신문 보니까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려왔다. 그 적국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하여간 적국의 최고 지도자가 방문을 하는 건 되게 이례적이기도 하고 많이 두려움을 극복했었어야만 했었던 일이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게 좀 이번 정상회담이 이전에 있었던 것과 좀 다르죠. 윤냉면님의 예리한 통찰. 제가 딱 들은 거 어디서 얘기하는 거죠? 저기 연디님이 한번 정리해줘요. 나는 뭐 정리가 안 되는데. 저 잘 모르겠어요. 네. 설계했어. 써놨어요 제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뭔가 차곡차곡 잘 설계를 해서 정말로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북한에서도 맞장구를 쳐서 그렇죠. 정말 결단을 내리고 한국으로 그러니까 남한으로 내려왔다. 미국이 조금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한국도 이제 방공 할아버지들께서 그렇게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렇죠. 이제 그런 거 다 무릅쓰고 내려왔다. 그런 거에 좀 큰 방점을 찍으시는 것 같아요. 네. 동북아 정세도 지금 판이 움직이고 있고 마침 완전 지금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완전 들썩들썩하던데요 지금. 온 나라가 아니고 아시아가 지금 그렇죠. 동북아가 뭐 움직이고 미국부터. 그래서 그날 막 필리핀 뭐 다른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막 축하한다고 막 되게 메시지 많이 받았어요. 메시지가 왔어요? 벌써 통일된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그날 대박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뭐 그렇게 호들갑 떨 건 아닌데 그냥 우리 윤냉면님이 그냥 JTBC에 출연을 좀 했어요. 저 그거 봤어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사진으로 보내줘가지고 누구지? 뭐 JTBC 그 뉴스룸에 8시 하는 건가? 원래 8시 8시. 뉴스인데 네, 7시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은 특별히. 거기에 대북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죠. 네. 네. 그거 되게 웃겼어요. 둘이 그 임진각 가서 한 바퀴 쭉 돌고 다시 이렇게 사람들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찬성하는 정상회담 찬성하는 집회를 막 하고 있었잖아요. 젊은 네, 사람들이 네, 막 네. 그리고 모니터 보면서 막 박수도 치고 뭐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 이제 둘이 서서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심수미 기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심수미 기자 아세요? 심수미 기자요? 네, JTBC 심수미 기자로 서복현, 심수미 이 두 소박현 사람이 나는데. 이 두 사람이 그 심수미 최순실 태블릿 PC 특종한 사람이잖아요. 아. 그래서 나 저 사람 좋아하는데 하고 내가 이렇게 윤냉면님한테 저 사람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누군데요 하고 이렇게 가서 얼굴을 또 빤히 보고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뒤에 가서 서 있는데 진짜로 되게 사람이 많았는데 갑자기 심수미 기자가 촉이 좋은 사람이긴 해. 뒤에 둘이 팔짱 끼고 서 있으니까 바로 곧장 왔잖아요 우리한테. 맞아요. 그리고 인터뷰 좀 해달라고. 제가 그날은 또 기분이 좋은 날이어서 괜히 막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고 막 이런 날이었거든요. 근데 뭐 인터뷰 해달라는데 뭐 와이나.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뭐 사람한테 의향이 있으세요 물어보길래 저는 그렇고 우리 이분은 의향이 많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하겠대. 그리고 인터뷰를 했죠. 네. 네. 그래서 TV에 나왔는데 시청률이 되게 높은가 봐요. 막 계속 카톡방에 막 불이 나더라고. 네. 봤다 그러고. 네. 원래 그런 거 딱 가면 인터뷰 한 명 있고 뒤에 그 뜨내기들 2명 서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저랑 반장님이랑 했었어요. 나 살짝 했어 나. 아 그래요? 나 한 0.1초 정도. 이거 좀 여기 나가면 좀 가오 떨어지겠다. 제가 가오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나가면 내가 키도 훨씬 지금 작은 상태에서 화면에 가게 잡혀 있으면 내가 가오가 많이 떨어지겠다. 쭈삐쭈삐 그래. 그래서 안 나오셨어요? 네네. 아, 아예 안 나오셨어요? 의도적으로 이제 몸을 좀 뺐죠. 근데 초반에 걸렸더라고요. 초반에 걸렸죠. 네. 역시 쭈빼쭈빼 가오가 떨어지게 걸렸더라고요. 아무튼 그거 보고 연락 온 사람도 많아 나한테. 아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어요. 거기 가서 뭔가 되게 의미 있는 네, 의미 있는 임진각 가서 되게 그러게요. 의미 있게 네, 냉면도 뭐 맛있게 먹고요. 맞아요. 냉면도 네, 먹었죠. 북한 땅 바라보면서 냉면도 먹고. 거기서 원래 냉면을 팔아요? 네, 거기 냉면 파는 데가 있어요. 한정식 집이었는데 네. 거기 냉면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냉면 먹어야겠다. 냉면 2그릇 주문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알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대북 사업이라는 단어의 명시 자체가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북한이랑 사업하면 대북 사업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민간 네. NGO에서 했을 때는 인도적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좀 진행을 했었고 그 기업들이 물론 남한 정부, 북한 정부가 판을 깔아준 그 위에서 네. 경제 협력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남북 경영업이라고 하죠. 네네네. 그런 것도 대북 사업이라고. 그것도 대북 사업이에요? 네. 그리고 뭐 엄청나게 큰 인도적 지원, 하여튼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면 약간 어떤 그 시혜적이고, 그렇죠. 수혜적인 그런 사업들을 긴급한 주로 상황. 부리는 거고, 네네. 부여하는 거 이제 긴급한 상황이나 뭐 수해가 났을 때 수해에 대한 피해 복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렇죠. 뭐 식량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개발이랑 네. 좀 다르죠. 근데 이제 네네. 어떤 마을 개발이나 장기 개발적 사업들도 했었어요. 그 정권에서는. 네네. 그렇죠. 네, 그런 사업들도 있었죠. 어떤 뭐 마을 하나를 단위로 놓고 그 마을을 현대화 사업 같은 현대화 것들. 사업 해보겠다, 이제 개발해 보겠다. 예전에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무슨 염소인가 뭔가 뭐 그런 네, 게 이제 그런 뭐 거. 소득증대 네. 개념으로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해보는 그런 사업도 있고, 이제 경제 개발. 저염소인가? 저염소를 하는 NGO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대학생 선교회 대학생 선교 CCC. 예. 그래서 저염소 보내기 운동 같은 거 했었었고 음. 그분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어요. 네. 네. 참
빛을 못 보고 돌아가셨네요. 네. 그 그러니까. 남북 관계 암흑기에 그 훌륭하신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CCC에 이게 대북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정도의 사업들을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 이제 저희가 개념을 조금 다시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 거잖아요. 네. 예, 비핵화되고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어떤 정상적인 국가 단위로 하나로 인정을 다 받고 이제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뭔가 협력을 하고 경제 개발을 하든 어떤 사회 개발을 하든 개발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환경적 변화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대북 사업에서 이제 우리 민족이라는 어떤 민족의 차원에서 특수한 이제 어떤 관계성 안에서 대북 사업하는 게 아니라 국제 개발의 한 영역으로 북한의 국제 개발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앞으로 계속 확장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논의가 뭐 당연한 논의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좀 생소했어요. 그 전에 대북 사업할 때는 민족주의 북한은 북한이지. 북한을 어떤 다른 나라랑 같이 동등한 선상에 놓고 국제 개발 협력을 한다. 이건 좀 개념에 안 맞았거든요. 철학적으로. 근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니까 이제 국제사회 공조 안에서 어떤 개발 협력의 대상으로 보지만 분명히 그런 국제개발 협력의 영역에서도 북한은 좀 특별하게 다뤄지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럴 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서 민간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아직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상상은 좀 잘 안 되는데 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특수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과거에는 네. 저희가 사실은 대북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이제 대북 사업을 한다고 해도 좀 제한 사항들이 좀 있었거든요. 모니터링이 쉽지가 않았어요. 일단 그리고 북한에서 보여주는 곳 그렇죠. 제한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군대 나머지는 갈 수가 없었고 북한 주민들을 직접 인터뷰한다거나 이런 것도 주민 접촉도 어렵고. 쉽지는 않았어요. 할 수는 있었는데 어렵사리 할 수는 있었는데 막 자유롭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단위 사업장은 접촉이 가능했잖아요. 뭐 이제 보육원 같은 경우 네네네. 아이들이 이제 분유를 지원했을 때 분유를 이제 실제로 네네 그런 애들이 건 받고 있는지 뭐 아이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날 수 있고. 네네. 그렇지만 이제 일반 주민들을 접촉하는 건 좀 제한이 많았죠. 네. 그래서 뭐 남한 정부나 남한 민간단체 입장에서는 후원자들도 있고 그리고 세금을 낸 국민들도 있으니까 지원된 게 100% 투명하게 모니터링이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쉽게 열지 않고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밀당이 아주.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북한에서 얘기한 그 만났었던 참사가 했었던 얘기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 95년에서부터 98년까지 그 자연재해와 기아가 막 퍼져 나갔을 때 국제사회에 그때 도움을 청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가 마침 95년이 소련이 무너진 해였고 사실 그 냉전 시기였잖아요. 맞아요. 미국과 소련 그때는 이제 거의 뭐 미국의 승리처럼 자본주의 국가의 승리처럼 민주주의의 승리인 것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이 무너졌는데 북한의 경제 상황이 무너졌는데 그걸 가서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주려고 사람들이 막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북한 공무원들이나 사람들이 너무 자기네들 막 굶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꼭 도와주겠다. 우리가 이 사진들을 다 찍어가지고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 예산을 따서 어떤 것들을 어떤 지원들을 하겠다 약속을 하고 갔는데 다 오지 않았대요. 깜깜 무소식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찍어서 이게 이제 그 공산주의 국가의 말로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홍보하는 데 사용됐었다는 거죠. 사실은 도와달라고 자기네들이 오픈하고 그때 남한 정부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고요. 그때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평범한 말로 상처받았다 그때. 그래서 사실은 자기네들이 지금도 어려운 거는 인정하지만 자기네들이 이제 어려운 동네를 오픈한다거나 그리고 모니터링하면 다 어려운 동네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뭐 100% 다 갈 수도 있고 일부 뭐 이렇게 좀 전용할 수 있는 거 전용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모니터링이 쉽지 않았던 거는 이런 부분에서 또 자기네들이 놀림거리가 될까봐 국제사회에서 오픈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게 좀 있었어요. 이런 게 좀 특수성이라는 게 있었고 하나는 이제 같은 민족이라는 거
그런 거에 대한 특수성이 있었는데 방금 이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뭐 패러다임도 바뀌었고 국제개발 안에서 대북 지원 사업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조건들이 좀 완화되면 오히려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을 컨셉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요번 이제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이 만나서 부드럽게 잘 풀긴 했는데 그것까지 풀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 대북 사업 그 전에 잘 되다가 지금 9년 동안 단절이 일어났잖아요. 네. 공식적인 단절이죠. 네네.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대북 사업 이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제 청자들이 들을 때 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이제 대북 사업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한번 풀어보죠. 네, 사실은 국제개발 협력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사업이랑 개발 협력 사업이 정의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예전에 한 2006년 이때쯤은 북한 사업은 무조건 그냥 인도적 지원 사업이라고 했어요. 개발 협력 사업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렇게 불러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네. 그때 당시에는. 네. 근데 사실 보면 개발 협력 사업의 색깔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네. 되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진보적인 그런 실험적인 사업들도 많았고 장기적인 지역 발전이나 산업 발전에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거대한 사업들도 있었죠. 왜냐하면 결국은 경제난 때문에 사람들이 식량난까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적인 협력 지원 분야 그리고 이제 축산업 분야를 일으켜서 이제 어떤 농업 생산성 그리고 축산 생산성을 높이는 그리고 이게 이제 경제적인 성장까지 연결되는 막 이런 걸 고려한 사업들이 많이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됐었어요. 막 그래서 사실은 단체가 많았어요? 얼마나? 단체가 그때 6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63개. 대북 민간단체 협의회라고 네네네.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채널을 이제 그 북민협 가입 단체를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북한 민간단체 협의회. 대북지원 민간단체 협의회 이거 줄여서 북민협이라고 하는데 북민협에 가입된 단체들은 이제 통일부에 그 자금을 신청해서 통일부 기금도 받아서 이제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죠. 오이사 조치 전에는 되게 활발하게 저희가 왔다 갔어요. 저 한 달에 한 번씩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뭐 분기에 한 번씩 막 가서 중국에서도 만나고 개성에서도 만나서 뭐 협상하고 그리고 평양이나 뭐 강원도 남포 지역에 가서 이제 직접 사업도 진행하고 했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남한 분들도 북한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몰라서 그렇지. 저희가 준공식 할 때마다 전세기 띄워가지고 한 150명씩 김평양에서 평양 순안 공항에 그냥 쫙 내려가지고 그때 대한항공을 썼나 아시아나를 썼나 하나 전세를 내가지고 150명 정도 남한 분들 데려가서 나 고려항공 타는데 고려항공도 썼어요. 저희가 전세기를 매년 한 번씩 빌렸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해서 가서 막 사람들 대규모로 방북해서 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북한이랑 이질감을 많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없애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이명박 정권 들어서 그 2008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금강산 관광객 중에 박광자 씨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새벽 산책을 하다가 원래 이제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북한 쪽 군사 지역까지 산책을 들어가신 걸로 저희가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총을 엉덩이에 맞으시고 과다출혈로 돌아가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그 유족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박광자 씨 사건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금강산이 문을 닫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천안함이 그 뒤였어요? 네 천안함이 그리고 2010년 3월 26일 날 천안함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아마 5월 달쯤에 그 합동 조사단이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그리고 그때부터 5월 24일 날 오이사 조치를 해서 전면 중단을 합니다. 모든 대북 경제 협력도 중단시키고 그래서 그때도 개성공단이 잠깐 힘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NGO들의 인도적 지원 사업도 모두 다 중단이 됐죠. 제가 그때 사실 어떤 이제 큰 공장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었었는데 기초공사 해놓고 철근 다 올려놓고 그리고 중단이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약간 좀 전시물 같았어요. 남북 협력 이게 중단된 것 중단된 전시물 막 녹슨 철근이 막 이렇게 그래서 저희도 그 마무리를 못 하고 그 사업을 중단했었어야 돼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죠. 그거 말고도 많아요. 다른 단체. 그럼요. 다른 단체. 우리 조 아무개 목사님 심장병원. 네네네. 아동 네, 어린이 심장병원. 그것도 네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그럼요. 엄청 큰 규모의 1층을 올렸나? 못 올렸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래놓고 그냥 흉물이 돼버린 거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북한에 지원하려고 분유나 막 이런 걸 다 저희가 보통 민간 단체들은 인천항에다가 물품을 창고에다 놓으면 인천에서 그 북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남포항이라고 있어요. 네, 남포이죠. 남포항으로 물건들을 보냈거든요. 근데 남포항에 보내지 못하고 계류된 1년 이상 계류된 1년이나. 네네. 그런 대북지원 물자들이 있어서 막 저희가 그거 막 통일부 앞에 다 진열을 해놓고 막 시위하기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때 통일부 직원분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이에 따라서 이 사실은 통일 정책이나 남북 협력에 대한 정책은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정권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통일부 직원들도 자기네들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사실은. 사실 이제 박광자 사건 뭐 천안함 이건 사실 군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군사적으로 해결하고 이거는 그렇죠. 별도로 해서 중요한 얘기 나오네요.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전면 금지를 시켜버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대북 민간 단체들도 모금하거나 어떤 사업을 홍보하는데 그 남한에 대북 사업한다고 하면 약간 무슨 빨갱이 막 이런 것처럼 빨갱이 지금. 그런 문화를 만들었죠. 정권 차원에서 제가 종북 빨갱이. 그 이명박 대통령이 종북이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썼어요. 공식석상에서. 전에는 친북 인사라는 그런 건 있었었거든요. 근데 종북이라는 단어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 때 그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뉴스들은 종북주의자. 그때부터 종북 프레임이 생겼어요. 이거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닌데 저는 이명박 정권 때 대북 사업을 좀 했거든요. 이명박 정권 말기에. 예. 그 진짜 어렵게 했어요. 억울하죠. 억울한 분위기와 그 사회 분위기 되게 심했어요. 그리고 그 금강산 박광자 씨 사망 사건 이후에 갑자기 이명박 정권 때 말기에 뭐 분위기가 좀 좋았어요. 뭐 박근혜 그러니까 특사로 어디 가서 뭐 미국하고 좀 이렇게 합의가 되고 잠깐 풀린 적이 있어요. 대북 사업 지원을 오이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을 한다. 근데 뭐 쌀은 안 되고 밀가루는 된다. 왜 쌀은 군 비축 물자가 되니까 쌀은 안 되고 뭐 밀가루는 뭐 쉽게 뭐 된대요. 먹을 수 있으니까 밀가루는 되고. 아니 밀가루도 원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 분유만 된다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엄마 아빠는 굶어 죽으란 얘기에 애만 살고 분유 먹고 뭐. 아니 그래서 밀가루를 허가를 해줬어요. 분유만 된다고 한 나중에 밀가루를 조금 열어준 거예요. 밀가루도 안 냈어요. 처음에. 밀가루도 안 냈어요. 그래서 밀가루를 몇 번 넣은 적이 있어요. 뭐 개성으로도 한번 가기도 하고 저쪽 뭐 금강산 쪽으로도 쪽에. 갔고. 근데 금강산에 그때 박광자 씨 사건 이후 처음 들어간 거거든요. 아마 그 이후로 들어간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아주 훌륭한 기관이 예, 이제 어떤 그 평판이 좋고 대북 사업에 대해서 그런 신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또 됐어요. 그래서 금강산에 들어갔는데 뭐 그날이 이거 재밌는 얘기가 되겠다. 그날이 12월 16일이에요. 2011년. 왜 재밌을까요? 그때 당시 큰 사건이 있었죠? 김정일이 사망한 게 2011년 12월 17일이에요. 다음 날. 네, 16 근데 한 2, 3일 전에 이미 사망했을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6일 날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때 몽골에 있었어요. 네, 몽골에 있고 몽골에서 소식을 들었죠. 네, 저는 이제 금강산 넘어갔는데 눈이 30cm가 온 거야. 그 사실 이거 완전히 막힌 담을 뚫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정말 흥분돼 있고 그 전날 저쪽 금강산 이쪽 남쪽 측에서 잤어요. 다 물자 준비해 놓고 트럭이랑 트럭 기사를 다 확인하고 근데 와 막 흥분되는데 그 COQ인가요?
CIQ 뭐 그 COQ. 분기점, 예, 네네. 그 넘어가 다 검사하고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이 눈이 왕창 와 있는 거야. 한 30cm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이거 망했다. 이거 어떡하냐. 근데 눈을 진짜 북쪽에 가니까 다 치워놨더라고요. 다 치워놨는데 그 북한 초병 중에 장교가 저한테 이런 거 얘기했더니 이명박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 선생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엄동설안을 뚫고 들어왔습니까? 근데 이제 고생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눈 다 치우느라고. 근데 거기 금강산에다 딱 부려놓고 금강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니까 다 잠겨 있더라고요. 아예 뭐 못 쓰게 다 막아놓고 잠겨 있고. 금강산 가가지고 그 저기 북한 식당에서 맛있는 걸 먹었죠. 맛있는 거 먹고 나왔는데 저 요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나왔는데 갑자기 뭐 북쪽에서도 참사가 좀 먼저 가라는 거예요. 출경 시간보다 좀 일찍 좀 나가면 먼저 좋겠다고. 나가라고. 먼저 남한 나가라고. 쪽으로. 남쪽으로 좀 먼저 나갔으면 좋겠대. 그래서 막 부랴부랴 해. 그러니까 아마 뭐 사인이 그때 돌았겠죠. 뭐 1호가 1호가 이제 잠에 드셨다 뭐 이런 게 좀 돌았겠죠 아마. 근데 어쨌든 못 모르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는 몰랐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뭐 남측에서도 예측이 됐는지 하여튼 방에다 앉혀놓고 한 11명이 각 분야에서 온 사람 11명이 남한에 들어왔더니 나만이 들어왔더니 커피 한 잔 먹자고 나 간다고 했는데 커피 한 잔 먹자고 방에 안내하더니 아침에 인사한 국정원 그 직원 아저씨가 안 보내주고 들어와서 잠깐 이야기하고 가셔야 된다고 방에 앉혀놓던데 11명이 앉아있는 거지. 내가 머릿수 셌어.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그러더니 이상한 질문을 엄청 하는 거예요. 이게 이명박 정권의 그때 대북 사업할 때 그런 위축되는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못 모르고 이상한 질문을 계속 대답해야 되나 싶어서. 맞아. 뭐 그런 거 막 몇 개 더 생각나네. 그런 사건. 왜 그런 거 많았잖아. 전화 왔는데 갑자기 전화 받으니까 경찰서인데 분위기 이상해. 그래갖고 윤냉면님 또 직진으로 국정원이죠. 네 국정원입니다. 소속되세요. 안 그럼 얘기 안 해요. 직진으로 직진 통화하셨죠. 그런 일이 많았죠, 진짜. 네. 그때 당시 분위기가 정말 네. 그런 분위기를 막 만드는 게 있었어요. 하나는 또 어떤 이제 친북 단체가 있었는데 그때 뭐 김정일이 원래 신년교례라는 게 있어요. 그럼 매년 되면 올해 우리나라 그렇죠. 방향은 경영 방향은 이거다 이렇게 만드는 신년사죠, 신년사를 줬나 봐요. 그 친북 단체 인사한테 줬어요? 이게 줬다. 근데 그거 북한 지령 받아서 왔다고 잡혀갔어요. 그때부터 싹 대북 민간 단체들이 되게 이거 뭐지? 분위기 되게 위험하다. 우리 그냥 다 이렇게 친북 인사라고 해서 다 잡아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고. 그래서 위축되죠. 그러니까 북한에 또 갔을 때 그 조금 높은 사람이 나랑 악수하면 또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고 다 아니까 누가 잡혀갔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갖고 노는 거 놀림 당하고. 놀림 당하기도 하고. 요런 놀림도 당했는데 그 남쪽에서는 얼라들한테 밀가루 줍니까? 밀가루만 자꾸 준다고 하니까 밀가루 먹고 어떻게 사냐고. 얼라들한테 밀가루 줍니까? 아이들한테 왜 밀가루 주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랬었죠. 뭐 그런 일 많았죠. 하여튼 저희는 아주 그냥 뭐 병아리 들였던 것 같고 그 위에 그 선배님들 이쪽에 인생을 고생 엄청 많이 하셨죠. 그런 분들이나 뜨거운 사명감을 하셨던 분들. 1세대 이 길들을 내신 분들은 정말 뭐 한참의 세월을 보냈죠. 저희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고. 다시 그랬어요. 물고가 트이기 시작했네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해가지고 임진각 가서 맞아요. 냉면을 그래서 먹어야 되지 그랬던 않겠어요? 거예요. 네네. 그 전에 한창 대북 민간 지원 사업을 할 때 인도적 지원을
하는 방식은 어떤 절차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앞으로 아마 그런 채널이나 그런 절차가 그대로 사용될 것 같거든요. 다시 이제 뭐 당분간은 개발이 열리면 새로 만들어지진 않겠죠. 뭐 새로운 채널이 만들어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기존에 하던 방식의 어떤 협력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아주 제너럴한 절차 네. 과정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앞으로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하려고 하는 단체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통일부와 같이 북한에도 통전부라는 게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산하 기관들이 있는데 민족화해협의회, 민화협, 네, 민화협이라는 대남 채널이 있어요. 그 남한의 NGO들을 관리하는 곳인가요? 네, 관리하고 상대하고 파트너가 되는 카운터 파트너가 되는 게 이제 민족화해협의회인데 남한에 있는 NGO들은 이 민족화해협의회라는 채널을 통해서 사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NGO들은 이제 보통 이제 해외 동포들이죠. 해외 동포들이 진행하는 NGO들은 해외 동포 원호회라는 채널을 통해서 네.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네. 기독교, 그렇죠. 조선 그리스도 연맹도 있고 조선 천주교 연맹도 있고 불교 네. 연맹도 있습니다. 네. 불교도 연맹도 있고. 그 문화나 체육 쪽은 또 그쪽에 네. 파트너 기관들이 있겠죠. 네. 문화 채널도 또 별도로 있고. 네. 이 NGO 쪽, 우리 남한 NGO 쪽은 먼저 그쪽이랑 사업을 하려면 합의서 체결을 해야 돼요. 민족화해협의회와 그 남한의 NGO가 어디 지역에서 네. 어떤 사업을 언제까지 진행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합의문 같은 게 아태 있습니다. 평화 뭐 이런 데도 아태 평화는 더 상위 기관이에요. 네네. 통전부 밑에 아태가 있고요. 네. 아시아 태평양 네. 평화 조약 기구. 네, 그건가 그런 게 그거 있죠. 있고 위원회 그 밑에 위원회. 이제 저기 북민협이 있는 거죠. 네. 북민협 민족화해 협의회. 민화협이 있는 거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파트너들, 북쪽의 파트너들이 우리가 북한의 개발 협력을 얘기할 때 개발 협력의 어떤 채널들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뭐 경제 쪽은 또 경제 쪽 채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민경련, 민족경제연합. 네. 그런 게 되게 많네요. 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각 어떤 우리 너무 많다. 남한의 파트너들의 어떤 성격의 단체냐에 따라서 각 그 채널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네. 카운터 파트들을. 네. 근데 이제 남쪽은 어떤 아까 북민협에 북민협에 가입을 저희는 그럼 이제 북민협에 가입을 해야 돼요. 한국에 있는 NGO들은 내가 북한 사업을 네.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일단 북민협 가입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안 된 정보죠, 이건. 옛날 정보예요. 네. 옛날 정보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신생 NGO들은 북한이랑 합의어 쓰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에 방북을 하려도 북한에 초청장이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초청장을 받으려고 하면 용무가 있어야 돼요. 용무가 있다는 건 사업이 있어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보통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하고 있었던 NGO들 있죠. 대북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NGO랑 같이 들어가요. 어느 날 한번 네. 이렇게 방북단에 인원이 포함돼서 가고 네. 우리 단체 소개하면서 우리 이런 사업하려고 하는데 한번 우리 의향선이 이거니까 들어가서 한번 검토해봐라. 이거 주고 나와요. 그리고 몇 번 좀 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서 그 합의서 이렇게 짜자 해서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합의서를 하나 만듭니다. 그럼 합의서를 갖게 되면 이제 단독으로 북한이랑 북민협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일했었던 기관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어제 한 기관이 같이 들어가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했어요. 처음에 도와줬구나. 네네. 그 기관은. 병원을 짓는 일을 그 기관이 저희 기관에 이제 일단 일정 정도의 자금을 대고 그 사업을 진행을 했고 우리가 그 진행하는 걸 계속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인큐베이팅한 거네요. 인큐베이팅했죠. 네. 인큐베이팅하고 그 사업 끝나고 네. 그 단체는 그 다음 사업을 이제 단독으로 그러니까 신뢰를 쌓기 전까지는 네네네. 인큐베이팅을 했구나. 네네네. 네. 그런 그렇게 방식으로 사업이 개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좀 달라질까요? 분위기가? 그림이? 조직을 바꿔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있는 채널을 활용은 할 건데 김정은 체제가 사실은 민족화해 협의회
민화협 이 채널을 거의 활용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이명박근혜 시절이었기 때문에 민화협이 움직일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채널들이 다 멈춰져 있었는데 이 옛날 구조를 가져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판을 짜서 뭐 통폐합을 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 방식이 그쪽도 대남 복잡해졌을 것 같진 않아요. 네, 더 간결해졌을 것 같아요. 대남 전문가들이 그 채널에 남아 있을 거예요. 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전문가들을 살리겠죠. 그 사람들도 오래 기다렸겠죠. 손가락 빨고 있다가 남쪽에 대북 사업 큰 형님들 다 손가락 빨고 지금 9년을 지금 버틴 죽지 것처럼. 않고 만났다야. 그래서 살아 있었구나. 야 이제 만났으니 깐지게 한번 일해 봅시다. 그렇구나. 소외되는 느낌이 나네요. 저 혼자만 북한 안 가봤네요. 여기서 저 혼자만 평양냉면 안 먹어보고. 한번 먹으러 갑시다. 네네. 다음에. 갈 기회가 멀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기회들은 점점 확대될 거고. 네. 근데 북한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지원 방식을 추구하는 것하고 탈북자들을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지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구분이죠. 네네네. 이 구분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무슨 많은데 차이예요, 진짜? 이 구분이 사실은 중요했어요. 중요한 구분이었어요. 그 전에는. 일단은 그 NGO 사역으로 NGO 일로 얘기했을 때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단체들 혹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이제 탈북한 사람들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네. 정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NGO들 그 들어온 탈북자들을 또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네. 탈북자들을 위한 네. 약간 이렇게 탈북 난민들을 위한 그런 NGO가 있고 그리고 북한 안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NGO들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선을 긋듯이 딱 다른 사업 영역이에요.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 이명박근혜 전까지는 왜냐하면 당연히 네네네. 그럴 거죠.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일단 탈북자들을 배신자로 좀 네. 보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체제 때문에 이탈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체제 이탈자들인데 내가 카운터파트인데 북한 정부가 내가 카운터파트인데 우리 체제를 비난하면서 나간 비난은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탈출했다는 배반자들 것 자체가 네네네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나가면 정말 의리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혹시 NGO가 탈북자 도운 게 북한 정부에서 발견이 되면 아예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 파트너십을 깼어요. 북한에서. 니네가 우리 탈북자들을 도와줬으면서 우리한테 다시 이렇게 오는 거는 아닌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네요. 그렇게 했고 자존심이 엄청 세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또 북한 내부에 있는 가난한 북한 사람들을 도우려면 딱 거기 집중해서 돕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북한 정권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진 것도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거는 탈북자를 지원하는 돈을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이거는 이제 남북협력기본법에 의해서 그 6.15 공동선언이 있고 그리고 남과 북이 협력하기 위해서 정권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는 정권이 집행할 수 있는 돈도 있고 이걸 민간단체 공모전 형태로 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게 남북협력기본법이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주장도 하긴 했어요. 남북협력기금으로 탈북자들을 돕자. 그러니까 그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데리고 들어오자. 이건 완전히 그럼 남북협력기본법 취지 안에서 벗어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주장들을 많이 강연하면서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성격이 다른 기금이어서 네. 그럴 수가 없는데 이 지금 북한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과 탈북자 지원의 구분이 명확하고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주민들을 지원할 것이냐 체제 밖으로 이탈한 사람들을 왜 지원할 것이냐 우리 쪽에서 우리 체제 안에서 안아서 지원할 것이냐 이게 극명하게 갈렸는데 이제 뭐 비핵화되고 뭐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바뀌면 이게 좀 이렇게 흐미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앞으로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어떤 단체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게 개념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요. 북한 정권에서 그런 입장을 좀 변화시켜 준다면 사실은
탈북 주민들도 좀 편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나는 국가를 배반자라는 낙인을 정부에서 찍어버리니까 그 낙인감이 좀 있잖아요. 근데 북한 정부가 전향적으로 그런 걸 바꾸고 그럼 탈북자들도 북한에 방문할 수 있고 이러면 정말 좋은 모습인 것 같긴 해요. 체제 유지가 안 되긴 하겠다. 다 탈북하려고 그러지. 그거는 뭐 이거는 뭐 그분이 오랫동안 남겠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로 되진 않겠지만 그게 정말 좋은 모습인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탈북자들 만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단 북한 내부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만나면 이제 느끼는 그 애잔함도 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 살겠다는 어떤 강한 의지도 있고 이런 거 보면 되게 힘이 나기도 하고 같이 좀 울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탈북자들이 만든 NGO도 있어요. 남한에. 탈북자들을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탈북자들이 또 우측 NGO도 있잖아요. 탈북자들이 만드는 오른쪽 네, NGO들. 우측 NGO 거기는 이제 정권 붕괴되기를 원하는 탈북자 NGO들이 있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삐라 보내고. 네네네, 삐라 보내고 막. 근데 아마 그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많이 인큐베이팅 해줬을 거예요.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비난은 아니고 실제로 자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 나름의. 지금도 엄청 지금 북한에 날려보낸다고 지금. 지금도요? 그래요? 네. 그때 뉴스에 났어요? 네, 뉴스에 났더라고요. 모금을 잘 하나 보죠. 정부 기금 없이도. 저가 어디서 나왔냐 막 그 얘기 막 하고 기사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마 그때 이제 이명박근혜 때는 이제 인도적 지원하는 단체들 지원금은 다 닫고 아마 그런 단체 쪽으로 좀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대북 사업 어떻게 했는지 그 말할 수 있는 정도로만 이제 그냥 아주 어떤 사업들을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했었냐고요? 했는지 얘기 좀 해볼래요? 일단 제가 처음 했었던 사업은 제약 공장을 짓는 거였어요. 대동강 근처에. 제약 산업이 다 죽었거든요. 산업이 죽었어요. 북한은 그 당시. 왜냐하면 발전소나 이런 게 너무 노후되거나 낙후돼가지고 전기가 돌지 않는 거예요. 보통 개발도상국 가면 정전 가끔씩 있잖아요. 거기는 진짜 밥 먹듯이. 그리고 그 공장에서 돌아가는 모터성 기계들은 정전되면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러면 다 금방 고장이 나가지고 생산력이 확 떨어져요. 거의 운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 산업도 다 죽은 거예요. 제약 산업이 죽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항생제 한 알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죠. 우리나라는 그 크로싱이라는 영화 보면 차인표 씨 출연했던 남한에서는 보건소 가면 공짜로 주는 약인데 북한에서는 그 약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당시 그때 차인표 씨가 열연했던 그 상황도 부인이 너무 아파가지고 항생제 그거를 중국에서 구해서 들어가려고 중국에서 일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남한에 들어온 거예요. 그 자꾸 부인 생각하는데 남한에 와서 자기가 아파가지고 했더니 어디 보건소 가라고 했더니 돈도 안 받고 주는 약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약 들고 되게 막 오열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진짜로 그랬었거든요. 그때 북한이. 그래서 이제 제약 산업을 좀 도울 수 있게 공장을 짓고 그리고 그 원료 의약품들을 중국이나 유럽 이런 쪽에서 수입해서 넣어주고 막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했어요. 근데 그때도 좀 어려웠던 게 뭐냐 전기 문제가 고질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공장이 막 돌았다가 멈췄다가 막 계속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 안정기를 넣어주고 뭐 그랬었던 것들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아동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북한의 고아원 이런데 애들이 영양실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영양실조인 애들을 위해서 분유라든지 뭐 영양식 같은 거 지원해주기도 하고 그때 뭐 남한에 있는 그 떡을 레토르트 떡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막 후원을 해줬어요. 떡 북한에도 좀 지원해서 애들 좀 먹였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걸 전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아동들이 사는 고아원들을 개보수해주는 리모델링 해주는 그런 사업들도 했었었고 그리고 북한에 이제 낙후된 소학교, 초등학교들 개보수해주는 거 그리고 걔네가 수업 시간에 책이 없었어요. 교과서 용지가 없으니까. 몇 년도예요? 2006년도에 그랬어요. 그래서 교과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에 써주는 걸로만 애들이 수업을 들었었어요. 공책도 별로 없고 왜냐면 이제
전반적인 제조업이 다 죽다 보니까 그리고 무역이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북한이. 미국에 그렇죠. 미국에 또 경제 제재하니까 무역이 안 되니까 물자가 없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칠판 가보면 칠판이 녹색 칠판이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써가지고 거의 하얀색 칠판을 벼라 화이트보드처럼 그런 데서 막 수업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 모금을 해서 신문지 용지 있죠. 회색. 그 신문지 용지가 훨씬 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 막 몇십 톤, 몇백 톤씩 북한에 보내서 그 교과서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일들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축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 뭐 양계장, 현대화 사업, 그리고 뭐 젖소를 지원해서 젖소에서 우유 생산해내고 치즈도 만들어내고 막 이런 사업들도 진행했고 결국 이 축산업을 여기서부터 이제 그 경제 개발 협력의 컨셉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어쨌거나 먹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희가 계속 언제까지나 원료 의약품을 계속 수입해서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닭이나 소, 돼지들도 먹는 어떤 사료들이 좋아야지 질 좋은 고기가 나오고 부산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사료 공장도 지었고 사료 공장에 들어가는 원료를 만들어내기 위한 콩기름 공장. 콩기름도 짜고 남은 콩찌끄레기는 사료 공장에 보내서 이거는 동물들이 먹는 사료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하나 되게 진보적인 사업이었다 중간에 멈춘 게 뭐였냐면 이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성이랑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럼 북한에 있는 남한에 판매를 하고 왜냐면 국물이 있어도 이거 너무 멀리 나가나요? 아니,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좀 이건 안 할게요. 이건 하면 안 되지. 네, 뭐 이런 거 경제 사업들을 지원하려고 저희가 좀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축산 어떻게 잘라 이거? 재밌는데 왜? 아니 이거는 좀 약간 위험한. 위험하긴 해요. 위험하지 이건.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하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느라고 한 20번 정도 평양이랑 개성 그리고 남포 그리고 강원도 쪽 원산 뭐 이런데 신의주도 한번 방문했었죠 같이 이반장님이랑. 네네. 그런데 방문하면서 사업들을 진행했었죠. 네, 내 신우주만 생각하면 돼. 아직도. 궁금한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궁금한 게 되게 많이 생겨요. 그 중에서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명박근혜 그 정권 동안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조차 정치적으로 이용을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 방에 개성공단 문 닫히고. 네, 제일 어이가 없었죠 그때. 제일 마음 아픈 상황이었어. 약간 그 앞에 실화냐 말이죠. 해경을 해체하겠습니다. 그때부터도 좀 한 방에 뭔가 다 사라지잖아요. 개성공단도 한 방에 사라지고 계속 사라질 것 같은 위기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뭔가 북한도 섣불리 나오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이념적인 부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왼쪽에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회담 같은 경우에도 이 고지고대로 안 본다는 거죠. 자기 색깔의 안경을 끼고 이걸 다 판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북한을 지원하는 사업들, 대북 지원에 관련된 사업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갑자기 또 막 이렇게 막 아니에요. 종북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종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숫자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근데 그런 어떤 이념적인 개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인도적 지원이나 아니면 북한의 개발 협력이라는 분야하고는 어떻게 혼재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이거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경제 협력의 차원이랑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체제인 거고 민간 쪽에서 계속적인 뭐 대북 지원이나 협력, 교류, 문화적인 교류 그런 것들도 많을 거고 그렇지만 그런 대부분의 것들은 제 생각인데 경제 인프라 까는 사업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들이 아마 될 거일 거고 그런 거에 다 판묻혀 버릴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사소한 뉴스들로만 좀 나올 것도 같고 그리고 아니 이렇게 경제 협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굳이 또 그러니까 북한을 또 도와줘야 되느냐라는 얘기들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저는 그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세계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잖아요. 어떤 색깔의 안경이 다 저한테도 있고 누구한테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안경이 사실은 대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북한을 화해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 혹은 어떤 사람은 북한을 적이라는 대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나 문제점 자체가 틀리죠.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거야.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문제는 이거야. 늘 막 그런 거였거든요. 뭐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는 완전히 오른쪽에 계신 분이고 저는 많이 왼쪽에 있는 편이죠. 근데 뭐 왼쪽이라고 해서 제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의 차이도 있고요. 같은 세대여도 의견도 다른 것도 있지만 대북 사업할 때 아버지랑 이야기 나누다 딱이 맞는 저 이렇게 살아요. 딱이만 누구한테는 머리 잡히고 아버지한테는 딱이 맞고 나도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내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종북 빨갱이로 키우지는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한 번 하니 농담 섞이긴 했지만 네네. 기도하면서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뭐 이런 얘기. 저희 어머니 아직도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이 저는 사람마다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인도주의적인 그런 지원들조차도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정도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또 역시 양극단에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렇다면 약간 저는 그 뭐랄까 설득 그런 분들 설득할 수 있는 뭔가 인사이트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런 거 어려워. 저는 누구 설득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는데 왜냐면 저는 저희 아버지도 설득 못하는데 제가 누구를 설득하겠어요? 근데 이거 아시죠? 근데 이렇게 이념이란 게 일종의 종교 같은 거라서 자기가 네, 믿고 네, 있는 거 뭐 맞아요. 확신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증 편향적인 오랜 것들이 시간 있기 동안 때문에 어떤 편향적으로 네. 다져진. 그래서 그거를 설득한다기보다는 사실 몸소 보여주는 게 사실 제일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 계기를 통해서 이거 되게 오랫동안 준비된 거 아십니까? 경제협력도 이미 10년 전에 다 완료가 돼 있었고 그렇죠. 그랬던 건데 이렇게 그렇게 몸소 진행이 되니까 보수가 정말 본인이 정말 그 보수라고 자칭하던 사람들도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국정 지지율이 90%에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재향군인회가 지지한다고? 남북 정상회담을? 그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다들 이제 그분들이 정말 막 우측에 쓰려고 쓰는 게 아니라 논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논리들이 약간 해소되는 깨지는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이분들이 통일을 싫어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 염원하잖아요. 염원하는 그 염원과 이 어떤 실제와 그것들이 이제 만나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불신이 생기는 거고 막 그런 게 간극이 많이 되어왔던 거죠. 원래는 핵심 저는 그거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되는 게 아니냐에 대한 그 그렇죠. 엄청난 두려움들이 네. 다 있으신 네. 거예요. 이미 네. 시대나 세상이 그런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그 이미 그렇게 기성세대라고 할까요? 기성세대는 아니고 아니죠. 노인 세대죠. 예,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실제로. 네. 그리고 실제로 막 이상해요 저는. 그런 콘텐츠를 퍼뜨리시는 조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빨간 아버지 넥타이 하신 분? 모르겠어요. 뭐 카카오톡으로 계속 그런 정보가 와요. 난리 나요. 그렇죠. 계속 엄청나 저한테 그거. 맨날 이런 거 보여주면서 그럼 내가 이거 가짜 뉴스 같은 게 계속 저희 부모님의 카톡에 막 꽂히더라고요. 조작돼요. 네, 진짜 조작된 가짜 콘텐츠. 뉴스들, 내가 가짜 뉴스 진짜 정말 재밌는 많아요. 얘기. 우리 어머니 카톡방에 400명짜리 카톡방이 있어. 대박. 아니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위주로 그런 컨텐츠가 돌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불교 쪽도 들어봤더니 불교 쪽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컨텐츠를 어느 한 군데서 만들어서 계속 돌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거나 아까 처음 얘기했을 때 질문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제 설득을 할 때는 그럼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뭐냐?
우리가 안경은 다를 수 있는데 그럼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뭐냐? 그거를 얘기하면서 우리 의견 차를 좀 좁힐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는 다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과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살아온 과거를 저는 경험하지 못했고 그 제가 바라보는 미래를 아버지는 뭔지도 잘 모르시고 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 될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계속 정죄하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기 정의화해버리고 이러니까는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없는데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도 통일을 반대한다고 얘기는 안 하세요. 아마 한국엔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죠. 없을 거예요. 뭐 없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통일 대박 이런 거 하고 개성공단 닫은 거죠. 네. 제가 그때 제일 어이없던 거는 개성공단을 닫으면서 DMZ 평화공원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이거는 또 뭔가 개성공단은 닫는데 평화공원을 만든다? 이건 뭐지? 막 이런 생각은. 통일을 다 염원하죠. 그런 거지. 근데 이제 통일로 가는 그 방향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도 어떤 게 실질적인 방향이냐 이런 거 얘기할 때 아까 연디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서로 경제 협력을 했을 때 그게 가장 실질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군사적으로 많이 준비를 해서 남한을 공격하거나 미국을 위협하거나 적화통일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까 이 반장님이 얘기하신 돈주들이 남한 쪽에도 투자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과 정부들이 북한 쪽에도 서로 투자하고 이런 체제가 된다면 우리 서로의 자산들이 남북한 전역에 걸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와 또 기업들은 이해관계가 있고 또 서로 상호 발전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군사적으로.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경제 공동체가 돼버리면 그렇죠. 네. 거기서 전쟁을 일으키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네. 자기 밥줄이 저쪽에 있는데 사실은 아예 서로 수는 없죠. 관련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교류하지 않고 문화적으로도 교류하지 않았을 때는 전쟁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죠. 네. 저쪽 걸 내가 무력으로 뺏을 수 있으니까 내가 무력으로 뺏으면 저게 내 거가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교류 협력을 하고 경제 협력을 하다 보면은 서로의 자산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내가 어딜 가서 무력으로 뺏고 이런 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경제 협력이 됐을 때부터 평화 체제가 구축되는 발판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있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를 빨갱이로 보시는 그런 분들은 북한은 무너져야 된다고 봐요. 아버지가 안 들으셔야 될 텐데. 무너지는 거라는 게 정말로 체제가 붕괴돼서 체제 붕괴. 예, 완전히 가루가 되고. 네, 그래서 그냥 흡수가 되는 걸 이상적으로 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이지 않죠. 사실. 중국이 흡수하기 훨씬 쉽고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중국이 흡수해 버려 진짜. 중국이 흡수하기 훨씬 쉽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흡수한다고 해도 그 충격파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붕괴된 그 체제에 수많은 막 난민이 생기고 이걸 남한 쪽에서 이 사람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사회 문제가 굉장히 아노미 상태에 빠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이 그걸 견디지 못해요. 아노미 상태에 빠지고 사회 문제를 감당하지 못해서 사회적 비용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렇게 망해서 그렇죠. 북한이 망해가지고 그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갈 데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네네. 그렇게 막 다 어디서건가 어떻게든지 쏟아져서 나올 텐데 네네. 한국은 그럴 능력이 없다. 네. 그거를 다 받아낼 캐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력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통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대로 이렇게 살자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실은. 그렇게 되느니. 저는 아까 연대님 질문한 거 저도 좀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념이 지금 부딪히고 혼재되는 막 그런 상황에서 또 북한의 국제 개발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어떻게 개념하고 이래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인도적 지원은 그거는 뭐 정치적인 이슈가 어떻든 뭐 어떤 뭐 평화적인 이슈가 어떻든 뭐 이런 어떤 이슈 앞에서도 물러서면 안 될 것 같아요.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국제개발 협력에 있어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한테
사람이 이제 그 베풀어야 되는 그런 당연한 의무와 그 인심을 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인도적 지원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끊지 말았어야 될. 예. 그렇죠. 특히나 여기는 특수관계, 한 민족이라는 관계에서 인도적 지원을 끊는다는 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저게요. 그 이명박 정권 때 인도적 지원을 끊는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 그렇죠. 늘 네. 영유아와 산모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늘 열어놓았다. 열어놓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안 했어요. 근데 네. 인도적 지원에 대한 윤리적인 공격을 받을까봐 네. 그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안 했어요. 네. 못하게도 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인도적 지원은 반드시 끊지 말고 가야 되는 그런 아주 최소한의 것이고요. 민족이든 아니든 뭐 다 떠나서. 그럼요. 그리고 이제 국제 개발 협력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뭐 미래를 보고 좀 다시 개념화해야 된다. 이 아주 동의하는데 지금 경제가 리드할 것 같죠? 경제 개발이 이제 리드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북한의 국제 개발 협력을. 근데 이제 저는 교육이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교육이 이제 완전 특화된 교육이 있잖아요. 북한에. 그리고 이념화, 사상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주체사상? 네, 주체 사상도 그렇고요. 그런 이미 그 교육이 딱 체계화돼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남한이 받은 교육과 북한이 받은 교육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거기서 이제 당연히 이념적인 대결이나 여러 가지 이념적인 모순들이 막 발생된단 말이에요. 근데 탈북민들 보면 그런 것 같지 않던데요? 저는? 탈북민들은 맞아요. 네? 달라요? 네, 제가 봤을 때 저도 사실은 저희는 북한에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잘 교육받은 엘리트들을 만났고 네네. 잘 사상이 정비된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사실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북한 내부의 네. 변화를 네. 나 몰랐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렇죠. 우리는 완전 북한의 맞아요. 강성 네네네. 당원들을 만난 거니까요. 간부들. 고위 그렇죠. 간부들이고. 뭐 간부들 만나고 그랬는데 네. 제가 아닐 요즘에 수도 있다. 네네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희가 네. 같은 언어를 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한 7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같은 문화권이 있었고 근데 근대사가 많이 달라졌어요. 근대사가 달라졌고 생각하는 거 네네. 다 달라졌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통일을 아주 천천히 진행해 나간다면 교육 과정을 통일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서로 북한과 남한의 학자들이 교류하면서 우리 민족에서 그렇죠. 세워야 되는 어떤 문화적인 기준들 그리고 교육적인 기준들을 만들어가는 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대사 역사 인식을 사실 좀 이렇게 합치를 해야 돼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뭐 전혀 다른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역사 교육도 그렇고 그리고 그리고 과정도 이제 마찬가지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처받은 게 너무 많아. 상처받은 게 너무 많아요. 정권끼리도 상처도 받았지만 네네. 상처받은 게 너무 많은 세월이 있어서 이거 약간 화해와 치유 개념의 어떤 개발 협력들이 좀 네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피스 빌딩 개념에서 네네네. 뭐 그런 장르에서 일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컨플릭 매니지먼트 뭐 네, 이런 뭐 거. 이렇게 상처나 그 상처받은 의식들에 대해서 좀 회복되고 네. 다시 재개념화하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결국 문화 교류 사업이나 민간 교육. 뭐 예체능이나 뭐 이런 그렇죠. 걸로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많아져야 돼요. 경제 개발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렇죠. 사람들의 정서적인 부분. 네. 근데 경제 개발이 어차피 리드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일단 근데 음악은 이미 다 듣고 계시고 네. 드라마도 이미 보고 계시고 그렇다면서요. 네네네. 그 문화가 그렇죠. 더 저는 확실히 이제 통일에 교도한 것 같아요. 가장 이슈가 될까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책입니다. 책. 책 예, 책. 그렇죠. 네. 북한은 책이 많지 않다. 출판업이 그렇죠 많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자유롭게 책을 쓸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었으니까 네. 중앙 정부에서 인정한 그리고 계도하고자 하는 종류의 출판 책들이 좀 많은 편이고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당장에 뭔가 뭐 한국 같은 그런 뭐 뭐라 그러지 인권이라든지 윤리의식이라든지 그런 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순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바뀌겠지만 이게 민간 교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이렇게 산학 협력 막 그걸 하는 것처럼 네네. 남북한끼리 모여서
무슨 과학기술 협력, 그렇죠. 무슨 네. 협력, 뭐 체육회 협력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많아지죠. 접점이 많아질수록 네. 점점 네. 그쪽의 색깔은 옅어질 것 같고 한국도 옅어질라나? 네. 아니 노무현 정부 때 그런 예. 뭐 국어사전 같이 편찬하는 거 뭐 네. 이런 거 예, 많이 그거는 했잖아요. 만들어졌어요, 책 쓰는 이미. 거. 그러니까 예.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백두산 네. 그 화산 연구하는 남북한 학자들 모임도 있고. 근데 각 영역별로 교류가 네, 되게 맞아요. 많아져서 예, 그때 참 예. 저 좋았어요. 북한에 갔을 때 유상철 만났어요. 유상철? 유상철 축구 교실을 축구.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아, 그래요? 2006년에 그 유상철 씨다 막 이렇게 축구 교실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딱 그 이명박근혜 시절에 그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시기가 아니고서는 이게 인도주의적인 게 그 시절 10년 동안은 안 됐지만 이제는 그게 가능한 시절이 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네, 네, 네. 인도주의가 충분히 되고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인도주의 못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해주면 전쟁 날까봐 우리한테 총구를 다시 전시물자로 거꾸로 사용하겠다. 네, 네. 겨눌 테니까라는 사용할 수 있다. 핵 개발을 할 테니까라는 그거를 음. 뭐 지금도 계속 그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한반도 평화가 더 이상 전쟁이란 없다 영구적인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그러면은 출발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것들은 정말 본물 터지듯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국제개발협력에서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면 이제 아까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어떤 1차원적인 시혜적인 네네, 뭐 긴급한 시혜적이죠. 지원을 얘기하는데 그 이상의 이제 어떤 개발협력, 장기적인 개발협력 차원에서의 여러 영역에서의 활동들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게 많아져야죠. 그래서 이제 시혜적인 사업들보다는 맞아요. 구조적인 장기적인 개발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리고 당장은 지금 북한이 또 가지고 있는 뭐 시스템들이 있어요. 남한이랑은 다르게 사회주의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멈춰져 있는데 이거를 싹 다 무시하고 저희가 남한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아예 이식하는 형태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당장은 예를 들면 안 보건의료, 되겠죠. 예. 네네, 보건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교육체계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무너진 부분들을 잘 보완을 해주고 추후에 우리가 합리성을 찾으면서 우리 남한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중에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두 개를 합친 융합한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만들 수 있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런 국제개발 협력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 우리식을 막 밀어붙이는 그런 개발이 아닌 그쪽 것도 존중해주되 그 다음 버전이 그리고 남한의 것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국제개발을 준비하거나 뭐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가진 자원도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 지금 경제화가 잘 돼 있어서 이제 잘 사는 것 같지만 또 북한은 잠재력도 많이 있다면서요. 많죠. 뭐 히토류 같은 뭐. 히토류도 전 세계 매장량 2위라고 들었어요. 네. 저는 노천 철광 광산이 있다는데 그럼요. 그 광산도 많고요. 지하장 광물이 미쳤다는데 많으니까요. 장난 아니라는데. 네. 중국한테는 중국이 너무 헐값에 사가더라고요. 북한한테 지하 자원을 거의 다 이렇게 뺏기는 것처럼 사가는 게 아니라 가져가는 것 같아요. 거의. 그리고 고급 인력이에요. 아, 그 북한 인력들이 네네네. 굉장히 인건비가 작으면서 굉장한 고급 인력들인 것 같아요. 영어도 잘하더라고요. 영어도 잘하고 교육도 좋아요. IT 네네네. 교육도 좋고. 근데 지난번에 개성공단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보면 저는 개성공단에서 북한 사람들이 만든 양복 사서 입은 적이 있거든요. 손재주가 또 25,000원이었는데 정말 제 사이즈 갖고 가서 맞춰 입었는데 예술이었어요 정말. 막 저는 수트발이 안 나는 사람인데 북한 사람 정말 그거 잘하더라고요. 재봉 이런 거. 네, 저도 평양 가서 호텔에 있는 양장점이 있어가지고 그때 한 30불 주고 바지 하나를 그렇죠. 맞췄어요. 그 정도 가격이었어요. 20불, 맞춤 30불 주고 양복인데. 양복 바지 하나 맞추고 거기서
이 북한에서 유행하는 트렌드로 맞춰달라고 그랬어요. 했더니 북한에서는 요즘에 이렇게 훌렁훌렁한 거. 바지를 입는다고 해서 통바지를 만들었어요. 장군님 바지 스타일이구나. 요번 김정은이 그 바지 입고 온 것 같아요. 그랬구나. 아직도 그 바지가 있어요. 북한이 수령 사회잖아요. 독재. 네. 북한 말고 독재 체제가 굉장히 많은데 북한이랑 다를까요? 시간이 지나도? 캄보디아도 독재죠. 네, 표면적으로는 독재라고 말은 안 하는데 뭐 30년 장기 집권이면 장기 독재죠, 집권이죠. 무조건. 네. 거의 그렇게 갈 것 같잖아요. 김정은도. 네. 그렇다고 하면 베트남식으로 당 중심으로 갈 건데 그래도 계속 하겠죠. 그래요. 약간 왕 느낌이잖아요, 지금. 아프리카도 그런 데 많잖아요. 아프리카 국가들도 네. 그렇고 중남미 국가 니카라과도 저번에 얘기할 때 그렇죠. 네. 지금 사선 아프리카 많죠. 돌아가실 때까지 막 30년씩 하시는 분. 그 시진핑도 사실은 장기 집권, 영구 집권 개념의 구도가 마련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형태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원하는 게? 그랬을 때 대부분은 본인의 부를 축적하지. 경제 협력 그런 거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냥 원조만 막 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인프라 싹 깔고 나면 10년 뭐 이렇게 10년 몇 년 되고 이렇게 경제 협력들이 잘 일어나고 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좀 그럼요. 그러겠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추측이 좀 되는 네. 거죠. 예. 순차적으로 민주화가 막 되고 이렇게 물결이 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상상의 영역이긴 하지만. 요즘에 저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경제 협력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는 경제법이 잘 없어요. 잘 정교하게 만들어진 경제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일당 수령 체제고 그리고 이제 수령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올해는 이거에 집중한다. 그리고 이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당 지도부가 얘기하는 대로 법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법은 누구나 다 따르는 게 아니라 당이 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가 말을 한마디 하고 바뀔 때마다 법을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 위에 이 수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쓴 저자의 논리는 뭐였냐면은 개성공단이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 북한에. 그 처음에 우리가 개성공단을 할 때 개성공단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북한의 토지도 개인의 것이 없잖아. 다 국가의 것인데 개성공단이라는 땅을 내주면서 기업들이 얼마간 뭐 사용권을 주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사용권 이런 개념도 없었거든요. 북한은. 근데 사용권에 따른 어떤 재산권 이런 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법제도가 없다 보니까 남한에 있는 법제도를 가지고 와서 복사해서 쓰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라는 거는 한번 결정이 되면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권력자도. 그러니까 명문화돼 있는. 그러니까 명문화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인의 재산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명문화돼 있는 그 법으로 개인의 재산이 보장이 되는 건데 권력자가 그거를 바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리고 혹은 독재 국가들이 외자 유치가 어려운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투자할 메리트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재산권이 보호된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건데 북한도 여태까지 그래왔었었고 근데 개성공단을 시작하면서 경제법을 정비하기 시작했대요. 이 개성공단에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도 받고 근데 이런 경제적인 규모를 돌리려면 법이 없이는 굉장한 갈등들을 조정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서 그걸 계속 보고 배우고 이거를 그대로 낮은 선봉 특구에 그쪽에 또 적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씩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부분적인 시장 경제 도입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 시장 경제는 법제도와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법제도를 같이 동반해야지만 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사유법이 있을 거예요. 거기 사유법. 임대잖아요, 땅을. 거기도 사용권이 있죠. 네, 그렇죠. 사용권이 있고 거기도 부동산이 있어요. 집 사고 팔고 하잖아요. 결국은 뭐 땅은 국가의 것이면 건물은 뭐 개인의 것 이런 게 있는데 북한도 사실은 원래는 국가가 주택을 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 뭐 장마당이 성장하면서도 그렇고 집을 돈 주고 사고 판대요. 북한 사람들. 그래서 부동산 개념에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도 있고 시세 파악하고 돈 이 집 들어가려면 얼마 있어야 된다. 돈 주고받고 그중에서 부동산 수수료 떼고 이런 사람이 이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명문화된 법제도는 아직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려고 했었던 얘기는 뭐냐면 경제협력을 가면서 경제적으로 막 부흥하게 되면 다시 독재 이게 일당 독재 체제면 다시 이 사람이 경제 상황이나 그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돼서 결국 부패하게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남한과 경제협력하는 건 사실 남한에서 짜놓은 뭐 남한도 사실 부패한 사람이 있긴 하죠. 뭐 권력자가 있기도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선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이 다 보호되는 그 법제도, 그 권력자도 한 번에 뺏을 수 없는 그런 법제도와 경제 개발이 같이 가면 북한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김정은 독재자고 독재 체제는 뭐 굉장히 오래된 3대 세습까지 오래된 독재 체제니까 독재 체제에 대한 변화는 아닌데 사회주의자 김정은이 시장주의자가 되려고 한다. 그 안에서 어떤 독재의 어떤 변형이 일어나겠죠. 예, 독재 형태나 이제 어떤 그 구조상의 변형이 뭐 반드시 일어나겠죠. 뭐 사람들이 시장 경제 안에서 독재자를 어떻게 또 그러게 어떤 형태로 유지시켜 줄지 그건 좀 그런 변화가 지금 미래에 있는 거죠. 아니면 나중에 어떤 개인들의 힘이 세지기 시작하면서 사유재산이 인정받고 이렇게 개인의 권리들이 보장받기 시작하면서는 뭐 그냥 상상하는 건데 약간 이렇게 국왕처럼 국왕의 가문처럼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부는 굉장히 많은 국왕. 근데 그리고 진짜 이미지가 그렇게 되면 이미지가 굉장히 잘 바뀔 수 있는데 되게 그러니까는 어쨌든 뭐랄까 그 김정은이 정권을 잡으면서 미국과 협상을 해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북한에 평화를 가져온 좋은 이미지의 그 뭐랄까 수령이 되는 거죠. 뭐 그 이전의 선대들도 원래는 뭐 자기 나름의 그런 뭐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다른 건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정말 국왕같이 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제가 이걸 질문을 하긴 했지만 저는 이게 독재 체제라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식으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경제 협력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의 밑그림을 지금 남한과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완전 돌아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 거죠. 그래서 윗그림을 남한이랑 공유한다. 밑그림을 공유하면 말씀하신 대로 법이 필요하고 한국에 있는 법을 상당 부분은 가져가서 다시 만들 거고 그리고 자기네 체제에 맞게 좀 뜯어 고치긴 하겠죠. 그리고 많이 그렇게 바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한국에서 걷잡을 수 없이 간섭을 하면서 니네가 이래라 저래라 막 그런 식으로 여론을 또 한국도 이거 좀 잘해요 그거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불이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또 난리를 피울 것 같고 그리고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그럼 또 난리 피울 것 같고 예,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조정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생각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저는 개발 협력, 국제 개발 협력으로서 이제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국제 개발 협력할 때 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원조의 투명성, 그리고 뭐 개발 협력의 효과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북한의 개발 협력이 확대되려면 기본적으로 그 전에 우리가 모니터링 어렵다고 얘기도 하셨잖아요. 윤냉면님 모니터링이 어렵고 그런 게 가장 큰 어떤 제약이었어요. 북한 체제 자체가 굉장히 클로즈돼 있는 체제니까 모니터링도 못하게 하고 뭐 제한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기대도 되고 미리 이제 선결돼야 된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원조의 투명성, 이제 개발협력의 기본적인 투명성을 이제 상호간의 어떤 합의하에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제 국제사회에서 많은 원조나 개발 협력의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더 먼저 이제 효과성, 개발 협력의 효과성을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제시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원조를 주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 효과성을 가지고 이제 만족을 할 거니까요. 그 두 가지가 개발 협력에서도 기본적인 전제이고 이슈이듯이 아마 네, 전제가 돼야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의 국제 개발 협력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뭐 그런 생각도 있고요. 하나 우려는 지금 9년 동안 끊긴 상황에서 대북 협력에 정말 그 큰 형님들이라고 불리는 분들, 누님들도 있을 거고요. 네. 네. 젠더 이슈네요. 네. 네. 근데 그분들 이후에 그 다음 세대 뭐 30대, 20대. 그러니까 조직으로 말하면 대북 협력하던 분들이 지금 회장님 되신 수준이에요, 지금. 은퇴하셔야 되는. 근데 본부장급도 있고 팀장급도 있고 대리급도 있고 간사급도 있어야 되는데 그 밑에가 싹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끊긴 동안 그 대북 협력의 꿈을 꾸고 막 거기에 사명을 걸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지금 움츠러들고 사라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력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제 개발 협력을 북한에서 한다 그러면 이제 인재난이 발생하지 않을까. 절대적으로 지금 사람이 그렇죠. 부족하고 사람 부족할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하여튼 이게 가장 우려가 되는 거예요. 뭐 어디서 당연히 다 나타나겠죠. 네,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준비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너무 생소하니까. 그래요? 이거 기존이랑 다른 체계라고 하면 네. 좀 바뀐, 그러니까 과거에 그 했던 것들을 답습하지 않는다면 그냥 또 새로운 영역일 것 같아요. 새로운 영역일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북한이라는 그 대상을 놓고 뭔가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 협력을 한다 그러면 되게 많이 공부해야 돼요. 공부할 게 정말 왜냐면 이게 언어가 다른 어떤 다른 국가에 이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체제 자체도 그렇고 막 그 북한이 이제까지 70년 동안 이제 네. 살아온 그 세월들을 다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특수성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 경험들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현장 경험. 네. 현장 경험이 중요한데 저는 어쨌거나 10년간 끊겼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세대들이 요즘에 국제 개발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근 10년간은 북한에 대한 관심을 표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어떤 정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기회가 많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좀 많이 관심을 가질 기회, 관심자 단계, 관심자 단계에 로 발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그 관심자 중에서는 실제로 내가 북한을 대상으로 한 국제개발 협력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나오겠죠. 네. 그 중에 나올 거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10년간 그래도 젊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정부에서 누르고 막으니까 민간 차원에서 더 궁금해하고, 그리고 이제 탈북자라는 좋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탈북자 지원 쪽으로 그분들 정말 귀하거든요. 탈북자 지원 쪽, 그리고 탈북자들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게 청년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만들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탈북자 지원이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됐을 수 있겠네요. 탈북자 지원, 그리고 북한에 대한 소개를 정부가 소개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민간한테 소개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북한 음식 전시회 막 이런 것도 하고, 왜냐면 탈북자들도 남한에서 살아야 되니까 자기네들을 이해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스스로 남한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을 표현해내고, 북한 사회는 이랬었고, 그리고 우리 다른 문화는 뭐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 청년들을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소그룹으로 여러 개 봤는데 굉장히 귀하더라고요. 그런 모임들 봤을 때. 그리고 남한 청년들도 그거에 호응해서 같이 협력해서 자원봉사도 같이 다니고, 탈북자랑 그렇구나.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사업도 같이 기획해서 하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에서
사회공헌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 탈북자들한테 라멘집 창업시켜주는 어떤 프랜차이즈 사회적 기업 뭐 네네. 이런 거를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육성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좀 오히려 더 강화되고 네네. 사람들이 길러줄 수 있겠군요. 네. 당장은 또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을 위한 국제개발 협력판에서 활동하기는 약간 제약 아직은 시간상 좀 이를 수는 있는데 탈북자들도 결국은 이 사람들 굉장히 키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구나.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정말 통일에 점점 가까운 단계에 좋다. 이르렀을 때는 남한에 대한 컨텍스트 다 이해하고 있죠. 북한에 대한 어떤 문화나 이념에 대한 컨텍스트도 다 이해하고 있죠. 좋다. 근데 거기서 이제 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 자기네들이 적응하고 살아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남한 사람들에게선 나올 수 없는 어떤 생각들, 아이디어들 그런 게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남한 쪽에 저는 네. 잠재적인 자원들 많다고 봅니다. 물론 네. 시간이 필요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겠지만 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꿈꾸는 청년들 대북 국제개발협력사업 꿈꾸는 청년들 이제 나오면 되겠네요. 근데 할 일 무진장 많을 겁니다. 진짜. 네. 신세계를 보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진짜 기대되거든요. 여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일 많아요? 현재요. 저는 안 하려고. 일 많아서. 네네. 일 제일 많이 하면서 여기 셋 중에 뭐 냉면이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얘기하면 좀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그리고 막 밀크 커피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막 그런 거였어요. 그렇군요. 오늘이 저희 세 번째 녹음이에요. 그러네요. 전 예. 여기 녹음실 3번째 방문했네요. 아 그래요? 나 캄보디아 가 있는 동안 예. 어떻게 밀어내고 메인 MC 자리 꿰찰 수 있나 했는데 안 되겠네요. 네네. 아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직진인가 냉면인가 지금 냉면 윤냉면님 앞으로 고정 패널로 갑니다. 네, 그렇습니까? 좋아요. 고정 패널이 아니라 이거 뭐 그 생각에 쫓겨날 것 같아요. 윤냉면과 수준을 연디의 얻어내요. 윤냉면과 연디의 국제개발 리얼 라이브 이렇게 가도 좋습니다. 만약에 냉면으로 출연하기 힘드시면은 네. 직진님으로 출연하시면 되고요. 직진님 출연하시기 힘들면 냉면님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제가 좀 바빠지고 있어요. 바빠지고 있는데 뭐 캄보디아, 라오스, 한국 지금 3개국을 지금 계속 번갈아가 다니면서 뭐 일을 좀 할 것 같은데 돈은 못 버는데 하여튼 오늘 되게 좋았어요. 사실 말을 좀 저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명박 정권 때 대북 사업을 했던 거라 되게 말을 띠기가 굉장히 자기 검열이 있는 거예요. 그랬죠.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맞아요. 오늘 되게 시원하게 뭐 당연히 뭐 한 절반 이상은 얘기를 안 했죠. 네네. 실제 얘기들 안 하고 잘 이제 아까도 계속 옆에 쳐 말하지 말라고. 내가 막 내 검열하는 거요. 윤냉면님 검열하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뭐 숨길 게 있다 뭐 그런 거보다는 하여튼 되게 얘기를 많이 풀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북 사업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정보성도 좀 있는 것 같고 관심이 없던 분들한테도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에는 충분한 아주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2시 25분인데 예. 하여튼 저도 막 흥분해서 되게 재밌게 듣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 얘기를 하나 하고 싶었는데 빼먹은 게 있어요. 북한하고 제가 그냥 짧은 경험에서 느낀 거는 북한하고 개발협력의 파트너십으로 일을 할 때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저는 하나 있어요. 의리. 네, 의리. 이 의리를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의리. 그렇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의리가 좀 근데 실제로 의리를 정말 잘 지킨 적도 있지만 잘 지키지 않은 적도 많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상황상 근데 이제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대화 속에서 찾고 이제 대화 속에서 얘기하려고 하고 근데 정말 그런 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신뢰를 주는 태도, 신뢰를 주고 이제 꾸준히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는 의리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북 사업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쭉 풀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아주 단편적인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념도 좀 다르고 막 방식도 다르고 그죠? 뭐 다양한 채널들이잖아요. 또 채널들도 다르고 각자 눈물 뿌려서 일하는 뭐 그런 과정들을 쭉 경험해 오신 아주 훌륭하신 활동가들이 많이 있는데 뭐 탈북 지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군분투하시는 얘기도 많고 근데 그런 걸 이제 다 포괄적으로 담는 얘기들은 아니었고요. 오늘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푸는 건데 이제 그분들의 노력과 눈물을 다 담거나 이해하거나 헤아려주지 못했지만 좀 이해해 주시면 다음번에 또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쭉 얘기를 각양각색으로 풀어보면 좋겠다. 라오스 가신다면서요? 네. 다음 달에 옵니다. 쭉 이어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무르익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인 건데 지금은 무르익은 것 같아요. 이제 꽃이 피기 직전인 것 같고 꽃이 피고 나면 이제 조만간 열매가 이제 맺히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얘기 쭉 들으면서 이제는 그 극좌 극우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도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좀 했어요. 저 동의합니다. 좋다.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연디님이 그 북한의 기타 교본도 좀 출간하고 미친 듯이 팔 건데 북한에 가서 북한의 기타 좀 가르쳐주고 레슨비 좀 싸게 받고 아이씨 좀 너무 잘 나가 레슨. 그래서 좀 북한에서 레슨 순회도 하고 좀 레슨 USB 기타 레슨 USB 전달하는 거예요? 아까 뭐지? 심장 속에 남는 사람. 네. 심장에 남는 사람. 심장에 남는 사람. 네, 그 기타로 한번 다 진짜 웃기겠다. 악보도 만들어주고 유튜브에 다음번 유튜브에 이거 하나 올립시다. 한번 합시다. 기념으로. 노래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네네. 기념으로 기타 한번 그거 세션 그거 한번 해주세요. 노래 이거 약간 블루스로 치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들어봐야겠네. 진짜 웃긴다. 연디님도 할 일 많다. 준마 처녀랑 준마 처녀라는 곡 어떻게 하세요? 저번에 이거 되게 유명한 곡이더라고요. 네, 어디 네. TV인가 어디선가도 한번 나왔었어요. 예. 준마 처녀랍니다. 음이 어떻게 되더라? 큰일 났다. 얼른 가서 자고 출근해라. 아유 2시간 43분 녹음했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번에 더 재밌는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